가상현실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여기서 가상현실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가상현실로 치료하는 곳 맞습니다. 희한한 장치 하나를 제게 씌워주셨는데요. 이걸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상현실 음주 거절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사회 불안장애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도 가상현실로 가능합니다. 장치를 통해 환자를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으로 끌어들여 병을 치료하는 가상현실 치료.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 음주, 도박, 게임 중독 등 재활 치료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술집 안에 있는 전체 풍경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뭘 먹고 있는지 안주까지 다 보여요. 우리가 좀 같이 붙어 다녔어야지.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반가워. 그럼 내가 섞으니까 나도 마셔. 오랜만에 만났으니 나는 고기를 먹겠어. 술은 너 혼자 마시렴. 난 괜찮아. 가상현실 속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음주를 유발하는 각종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해보니까 진짜 가상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술자리 가서 하면 충분히 술을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가상현실 치료는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설정해 이루어집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여기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가상현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흥미를 배가시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빠져서 몰입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그 어떤 훈련 성과도 훨씬 좋은 걸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훈련 시스템 또한 주목받는 분야인데요. 재난의 상황을 실제처럼 느끼며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받을 수도 있고요. 쌩쌩 달리는 도로가 마냥 두렵기만 한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차량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신체나 경제적 위험 없이 도로 주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에 일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속비닐 사용도 50% 줄인다고 밝혔다. 정말 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없이 장 보는 게 가능할까? 시장을 보는 시민들에겐 속비닐 사용은 이미 익숙해진 터다. 채소 하나를 담아도 속비닐에 먼저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과일, 채소, 정육, 해산물을 담는 용도로 속비닐이 무수히 쓰이고 있다. 속비닐에 넣어 구매 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회용 비닐 사용 제한,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평소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시장을 보게 되면 장바구니가 없으니까 이 비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불편하죠.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일부 마트에서는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요거는 비닐봉지 대신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요. 네. 반납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일부 상품을 할인도 해드려요. 할인도 해줘요? 네. 거리에 내걸렸다 버려진 현수막이 재활용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이렇듯 대형마트와 슈퍼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맞춰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 환경오염 방지와 동시에 폐비닐 쓰레기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유레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비만, 당뇨, 대사장애, 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설탕 자체가 나쁜 식품이라기보다는 설탕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식품으로 음식에 적당량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 설탕의 단맛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단맛을 계속해서 찾게 하고 또 더 강한 단맛을 찾게 하기 때문에 설탕의 과량 섭취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것은 비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 반대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이 과당으로 이것이 식욕의 절제 신호를 차단해 과식을 부르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돼 비만과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건 포도당은 우리 몸에, 과당은 정자의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포도당과 과당의 부작용은 이들 당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했을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섭취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섭취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가공식품은 무엇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탄산음료 같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커피였습니다. 그 다음이 주스 같은 음료류, 그 뒤를 과자와 빵류, 그리고 탄산음료가 따랐죠. 그럼 차라리 무설탕, 무가당 제품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무설탕이라는 건 이제 설탕을 안 썼다는 뜻이고요. 대신 액상 과당을 쓰게 되면 설탕을 안 썼다고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액상 과당도 포도당이 이제 과당으로 많이 바뀐 그냥 당의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느끼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제품과 무설탕 제품의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액상 과당의 경우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됐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중성지방을 생성해서 지방간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류 섭취량을 확인하실 때에는 설탕뿐 아니라 액상과당과 같은 첨가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레카! 이곳의 온천수들은 절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이 온천수가 심신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끝까지 효자 노릇을 한다는데, 목욕탕이나 온천 등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경우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서 버려야만 한다. 그래서 버려지는 온천수를 식히는 동시에 뜨거운 물을 2차, 3차 활용할 수 있는 이 온천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온천과 숙박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온천수를 지역 난방 원수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옥의 멋과 미를 살린 한옥 리조트. 지금 현재 여기는 한옥별장입니다. 이곳이 현재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천수가 60도의 온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60도의 온천을 쓰고 남은 폐열을 각 방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의해 가지고 자연적인 온천수가 이제 돌게 돼 있습니다. 각 객실마다 60도씨의 온천수가 욕실에 직수 공급되는 것은 물론 온천수를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사계절 내내 온천수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통해 타 연료 대비 70%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그럼 여기 지금 그 온천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그래도 온기가 상당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온도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화학 연료를 써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설치된 이 별장에 설치된 온천수가 쓰고 남는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방바닥에 보일러를 순환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에 남아있는 폐열이 24시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이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해 보았다. 실외 온도는 영상 5도 수준.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고 온천수로 난방을 한다는 이곳의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영상 25도 가까이 되는 실내 온도. 바깥과 온도차는 20도 차이다. 한정거는 있죠. 한정거는 있지만 원초적인 온도가 60도고 현재 이 온도가 60도가 제공되는 온도가 아니라 40도에서 제공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미 거리상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안된 상태의 온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 건축물은 거의 다 목조 건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 때 그 산림수탈, 그리고 그 남북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그 주거량 부족,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콘크리트였죠. 우리한테 자원이 많았던. 그리고 이제 산림은 자원은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급속한 경제 발전 때문에 생긴 콘크리트 숲이었는데, 그 목조 건축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우리가 그 경제적인 거가 발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 생기면서부터 그 80년 말부터 이제 목조 건축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들어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친환경 목조 주택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목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흙이나 콘크리트 건물보다 약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우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어떤 그런 그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무가 불이 붙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근데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전도율이 낮고요. 그리고 화재에 노출됐을 때 불이 붙으면 바깥쪽에 까맣게 탄화되잖아요. 그 수처럼 바뀌는 그 부분이 열전도를 또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온도가 안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굉장히 줄여줍니다. 열전도율이 낮다는 게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좋은 점이냐 하면,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열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될 때 강도를 잃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나무는 물론 고온에 노출되면 이 탄화된 부분은 힘을 받지 못하죠. 근데 탄화된 부분이 열 전도를 막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목재는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 부분이 힘을 그대로 받는 그 역할을 합니다. 유레카! 앞으로는 초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한강 다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천호대교와 성수대교 등 3개 다리에 시범적으로 드론을 띄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점검이 쉽지 않았던 대교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었다고 한다. 드론을 통해서 본 영상으로는 교각의 균열은 물론 칠 벗겨짐, 다리에 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 배설물, 또 연결 부위에 작은 나사풀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토목 기술이 한강의 다리를 세우는 데만 급급했다면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은 다리의 안전 점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우리 한강 교량의 경우에는 사장교라고 하는 올림픽 대교라든가 또 행주대교처럼 이렇게 위로 구조물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올라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에 드론을 통해서 여기 근접 촬영을 해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면 굉장히 좀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레카! 옷에 그려진 줄무늬로 인해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뚱뚱해 보이기도 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흔히 날씬해 보이려면 세로 줄무늬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줄무늬의 개수와 두께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이 하나만 있으면 선이 없는 것보다 좀 더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수직에 의한 착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이 점점 많아지면 시선이 양옆으로 이동해 오히려 뚱뚱해 보입니다. 세로 줄무늬 옷이라고 다 날씬해 보이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가로 줄무늬는 시선이 양옆으로 분산돼 뚱뚱해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 역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두 사각형을 비교해보면 가로 줄무늬가 더 길어 보이고 세로 줄무늬가 더 뚱뚱해 보입니다. 1867년 헤르만 폰 헬름홀츠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아직까지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은 없지만 헬름홀츠 원리를 잘 활용하면 가로 줄무늬가 뚱뚱해 보인다는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에 의한 착시는 가로선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더 아래쪽에서 가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놔서 키는 더 짧고 이렇게 약간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엠파이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가슴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로선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시각적인 흐름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현대 시대에 맞춰 본인을 단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체형이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착시를 활용한 패션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패션은 미래에도 지금처럼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복에 대한 착시의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성복을 사서 입을 때에는 이렇게 원하는 착시 효과를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한 뭐 스마트 팩토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착시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유레카! 국민 식재료 달걀 요리 속에 은수저를 잠시 아주 잠시 넣어놨을 뿐인데. 이제 다 됐겠다, 먹어야지. 우와, 저부터 한 입 주세요. 어? 왜 그러지? 은수저가 검게 변한 이유는 바로 달걀 속 황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달걀을 가열할 때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나타나는 황록색의 황화철은 일반 황 성분보다 더 빠르게 은수저와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달걀찜에 잠시 넣어놓은 이 틈에 황화철과 은수저의 상화 반응이 생겨 검은 침전물인 황화은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째요, 달걀 하나에 빛을 잃어버린 은수저잉. 하지만 걱정 마시라. 환원 반응으로 다시 반짝반짝하게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알루미늄 포일을 깐 냄비에 물과 소금, 은수저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오호! 세제나 다른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해지고 있죠. 시커멓게 들러붙어 있던 황화은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알루미늄과 은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은보다 반응성이 높은 금속인 알루미늄이 먼저 전자를 뺏기며 산화되고, 알루미늄에서 나온 전자는 은수저의 은이온으로 환원되며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부신 온리 은수저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유레카! 형 주스 마셔요? 나도 줘. 나도 줘. 안 돼. 이거 내 하루치 분량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오렌지 주스가 하루 분량이야,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바보들 아니야. 이 정도는 마셔줘야 하루치 비타민 권장량을 다 채울 수가 있다고. 형, 비타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 비타민 음료지. 이름부터가 비타민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 오렌지 주스 모르니? 과즙 팡팡, 비타 팡팡, 오렌지 주스잖아. 아, 형들. 세상에서 제일 신 과일이 뭐예요? 오렌지. 레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 가장 많은 것은 이 레모네이드가 당연히 최고라고요, 최고. 자, 그렇다면 뭐가 비타민이 제일 많은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과연 비타민을 가장 많이 뿜뿜하는 음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비타민C 최강 음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음료에 녹말 5ml씩 넣고 쉐키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양의 아이오딘 용액을 넣은 다음 음료의 색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변화가 늦을수록 비타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넣고 또 넣고 그런데 순간 보랏빛으로 변한 레모네이드 보셨나요? 불투명의 흰색에서 청남색 계열로 색이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자, 그럼 다른 선수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두 음료에는 아이오딘 용액을 계속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급기야 큰 비커로 바꿔서 아이고 이제는 아예 장마처럼 주룩주룩 쏟아 붓는 수준이군요. 색이 언제 변하나 하는 찰나 오렌지 주스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변한 순서를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색깔을 지키고 있는 비타민 음료 순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실험의 원리가 궁금하시죠? 새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녹말은 모두 아이오딘과 만나면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오딘은 녹말보다 비타민 C와 먼저 반응하게 되어 비타민 C가 산화되는데요. 아이오딘 용액을 계속 넣어 음료 속 비타민 C가 전부 산화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녹말과 반응해 음료의 색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마지막까지 색 변화가 거의 없었던 비타민 음료에 비타민 C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유레카! 자리에 착석함과 동시에 환한 빛을 내는 조명. 학생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불빛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앉고 서는 동작과 조명 장치의 관계. 여기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체 인식 스탠드의 비밀은 앞전 소자를 활용해 만든 앞전 소자 패드에 있습니다.
앞전 소자에서 전해지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스탠드의 불빛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죠. 즉, 패드가 깔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앞전 소자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곧 스탠드에 불을 켤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것인데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한 앞전 패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보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된 신호를 받는 이제 수신부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신부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합으로 관리하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늘 얼마나 공부했는지 공부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그 자리를 사유화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리적인 신호를 통해서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